자, 안녕하십니까. 통섭입니다. 자, 오늘은 RA 공포. RA 공포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여기저기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RA 공포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10년물하고 뭐 3개월물이나 2년물 장기와 단기 채권의 금리가 이제 역전돼서 이제 다시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기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대체적 투자로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 위주로 하지만 대체적 투자로 이제 채권 투자 과연 어디가 좋을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RA 공포. 이게 보시면 RA 공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금융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드리면 좀 간단하긴 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회자가 됐었거든요. 자, 경제 위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는 주로 이제 10년 주기로 온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09년에 마지막 2008년이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11년 정도 됐는데 보통 10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이제 주기론자들은 이제 지금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의 장단기 채권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이제 향후에 경제 위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론이 이제 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는 RA 공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R은 여기 보시는 리세션의 R 요걸 따서 이제 R의 공포. 리세션은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잠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RA 공포라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데 과연 그렇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뭔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경제 위기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보통은 이제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버블 붕괴. 버블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런 게 왔었거든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 그래프는 좀 자주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이게 설명하기가 제일 쉬워서 그래요.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추이인데 이제 보시면 파란색 요 선이 이제 미국의 금리 변동을 나타내고 여기 파란색 요 막대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출구 전략으로 나옵니다. 요거 이전에는 이렇게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었죠. 금리를 왜 떨어뜨릴까요? 위기가 와서 그랬죠. 위기가 오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겁니다.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것. 그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통화량을 이제 재정 정책하고 이제 통화 정책이 있는데 뭐 재정 정책은 말 맞다나 뭐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국가의 일련의 뭐 투자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경제 위기가 오면 추경을 하죠. 추경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추가 경정 예산 돈을 쏟아부어 국가가 이제 세금을 부어서 뭔가 국책 사업을 진행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내는 걸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이제 금융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쉬운 방법은 금리를 떨어뜨려서 시장의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대출받기가 좀 쉬워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예전에 이제 사고 싶은 이제 주로 이제 주택 수요가 많은데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그동안 이제 금리가 비싸서 이제 집만 늘리고 있던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있는데 금리가 비싸니까 못 가고 있다가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면 이제 이 정도 금리면 갈 수 있겠다 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 위기가 오면 이렇게 금리를
국가에서는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이제 시중의 통화를 막 풀어냅니다. 풀어내서 이제 경기를 급격하게 살려내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항상 경제 위기가 오면 이렇게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자산에 아까 말씀드렸지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제 자산 가격을 이제 자산이 막 올라갔겠죠. 부동산 가격이 됐건 뭐가 됐건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것을 자산 가격을 다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1991년인데 1년에 이제 여기 저축대부조합, 이거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하면 저축은행급이라고 있죠. 그쪽에 조합의 위기가 생기면서 그거는 그 이전에 원래 1년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원래는 여러 부실 은행들이 있었는데 부실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원래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부실한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나라에서 돈을 부어서 막았어요. 덮은 거죠. 덮어서 이제 부실 그런 채권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게 91년에 뻥 터졌어요. 이제 부실이 뻥 터지면서 이제 연계적으로 막 터지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쭉 떨어뜨립니다. 그 당시에 90년대 8.25에서 이제 3%까지 거의 뭐 5.25%를 떨어뜨리죠. 상상을 해보세요. 시중금리가 8%인데 3%까지 떨어졌어요. 엄청 싼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88년 그때 올림픽 할 때 10% 정도 줄 텐데 이게 금리가 만약에 저희가 10% 하다가 갑자기 4%가 됐어요. 10%일 때는 이제 돈을 빌려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4%가 되면 이제 너도나도 은행을 가죠. 나도 돈 빌려서 이제 뭔가를 합니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게 있으면 3%까지 떨어졌다가 자산에 뭐 1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시키죠. 떨어뜨리는 기간도 있고 바닥에서 유지하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자산의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실시를 하죠. 다시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 된 걸 떨어뜨리고 하는데 요 단계가 지나치면 거품이 터져요. 아까 이거는 이제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 거품이 낀다 했는데 거품이 갑자기 올리버리면 터지죠. 근데 요 당시에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이제 그린스펀이죠. 앨런 그린스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은 이제 3년 임을 했다 그랬죠. 1987년부터 아마 2004년까지인가 2006년까지 아마 그린스펀 형이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뭐 시중의 평가는 그래요. 이런 위기를 잘 관리했다. 위기가 터질 때 금리를 내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이제 여기 올렸는데 긴축 발작이 안 일어났죠. 저희가 이제 긴축 발작이란 말을 씁니다. 긴축 발작. 그건 뭐냐? 이제 금리가 여기서 너도 나도 대출 받아 샀는데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면 뭐 3%에서 다시 8% 갔으면 아마 여기도 또 위기가 생깁니다. 부실 채권이 다시 생기고 대출 받아 샀던 사람이 못 갚아서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양산이 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태가 터지는데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또 이제 경기가 좀 위태위태하니까 조금 더 내려서 하여튼 이런 조정 작업을 이제 그린스펀 이제 연준 의장이 있을 때는 잘 관리를 했다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이제 IT 버블 붕괴가 있었죠. 다들 잘 아시죠? 뭐 이거는 최근이니까 요 저축대부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은 거지. 이때는 뭐 제가 상당히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니까 모르죠. 자, 이건 몰라요. 근데 IT 버블부터는 잘 알죠. 저희가 대부분이 잘 알고 IT 버블 붕괴는 이 당시에 뭐 인터넷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아마 인터넷 베이스로 해서 모든 산업이 이제 기존에 없던 이제 뭔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정보도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고 인터넷에서 모든 게 저희도 지금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인터넷 가서 보죠. 네이버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네이버나 이런 고전적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는 뭐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고 이런 세대인데 이제 저희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세대들은 검색을 주로 이제 그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하는 게 그 사용률이 뭐 90 몇 프로, 우리나라 네이버 쓰는 이용률이 뭐 90 몇 프로라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네이버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더라. 80%대로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유튜브나 이쪽에서 이제 정보 검색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이제 이 시대가 좀 더 가면 이제 우리 한참 밑에 세대들은 뭐 20년, 30년 난 세대들은 아마 모든 정보가 이제 영상식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뭐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이해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점점 이제 인터넷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실시간으로 모든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잡담이고. 이때 하여튼 IT 이제 인터넷이 이제 생기면서 저희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코스닥도 거의 뭐 하늘을 찔렀죠. 모든 데가 그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하늘을 찌르다가 쭉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이게 한번 있었고요. 이제 IT 거품국 이 당시에 6.5% 금리가 1%까지 내립니다. 5.5%나 내렸죠. 여기서 5.5% 내렸던 것을 이제 요 당시 2006년에 그린스펀 형이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제 버냉키 형이 이제 들어오는데 버냉키 의장이 5.25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아마 여기서는 신용 발작이 일어났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신용 발작이라기보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파생 상품 때문에 터졌어요. 파생 상품. 일반 고전적인 만약에 이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잖아요. 서브 프라임이 미국에서 이제 신용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을 서브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서브 프라임 등급의 그런 고객들한테도 대출을 막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가 이제 1%니까 너도 나도 은행 가서 손잡고 가서 돈 빌려서 저희도 이제 투자 많이 했었잖아요. 뭐 갭 투자라고 하나요? 여기 아파트 한 채 사서 담보로 돈 빌려서 B 아파트 사고 담보로 돈 빌려서 C 아파트 사고 근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요. 갭 투자가 엄청 있었겠죠 이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고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는 전세에 많이 사는데 미국은 다 렌트죠. 그렇게 해서 집 사서 렌트 주고 집 사서 렌트 주고 집 사서 렌트 주고 이게 재미가 엄청 있었던 거죠. 그거를 수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게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까지 간 거예요. 서브프라임까지 가고 이런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추구 전략이 여기는 뭐 오래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요거는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서브프라임만 터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금융위기가 절대 이렇게 올 리가 없거든요. 부동산 버블이 터져도 뭐 1번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뭐 버블이 우리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는 플라자 합의 때 환율을 냅다 먹은 거죠. 이제 미국하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경제 침체가 온 거고 그 부동산은 일개의 그냥 하나의 이제 트리거일 뿐이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이게 단순히 서브프라임 등급의 부실 채권이 정리가 되는 수준이었으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 왔습니다. 절대로 안 왔어요. 이게 온 이유는 이 당시에 파생 상품이 유행이었거든요. A라는 집의 상품에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채권, 담보채권. 담보채권을 또 상품을 만드는 담보채권을 또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죠. 담보채권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땡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담보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또 B라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이렇게 쭉쭉쭉 B라는 상품을 여러 개를 만들어냈는데 얘들의 또 불안하니까 또 보험회사도 껴들어요. 너 불안하지? 불안하면 보험 들어줄게. 그 당시에만 해도 자산가격이 올라갈 때니까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담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었는데 꼭 파생 상품이 A, B, C 거쳐가니까 이제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담보물은 하나인데 A라는 게 만약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가 파생 돌고 하니까 이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융시장에서 이 관련된 상품, 파생 상품 막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제 그게 터진 거죠. 여기서 부실트 서브프라임 등급은 아까 고위험 이제 고객군이 있잖아요. 고위험 등급의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니까 한두 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점점 좀 많아지더라. 왜냐면 금리가 뭐 2%, 3% 갈 때는 괜찮은데 4%, 5% 가서 5%에서 유지가 되니까 이제 부실 채권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파생 상품들이 먼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왔는데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미국에서 아마 투자회사 중에 아마 세 번째 정도 5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그 큰 회사가 이제 무너지니까 이제 우르르 거기 엮여 있던 수많은 은행들 다 이제 부실채권으로 다 이제 청산이 되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트리거가
뭐 그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런 게 이제 서브프라임 등급에서 터진 게 트리거가 되긴 됐지만 그것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파생 상품이다. 저희는 이제 경제를 공부했으니까 잘 알죠. 그렇게 해서 경제 위기가 터졌고 IT는 금리하고는 큰 상관없죠. 이때는 뭐 주가가 인터넷이라는 이제 그런 신문명이죠. 신문명이 생기면서 이제 거품이 쫙 생겼던 거라 그게 터진 거고 금리 이것도 금리 보시면 금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IT 거품 붕괴는 금리랑 상관없고 얘는 금리랑 일부 상관이 있고 아주 이제 트리거만 됐지 일부 상관이 있고 그런 위기에서 이제 이런 위기가 최근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있었던 요 트리거 요거 지금 금리를 최근에 많이 올렸죠. 미국이 2.25%에서 2.5% 그 사이 구간까지 올렸다가 지금 7월에 한번 내려서 지금 2.0에서 2.25죠. 거기에 있는데 요 그래프도 자주 써먹는데 또 보여드려야 되네요. 참 한번 다 설명드렸던 거라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와 그림이 크게 붙냐. 자 요게 보시면 자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 채권인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완만한 거 회색이고 3개월물 금리가 요겁니다. 여기 지금 뭐 금리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금리는 여기 있죠. 금리 요 비교해서 보시면 3개월은 거의 붙어가요. 3개월은 초단기 상품이죠. 초단기 상품은 금리에 거의 탄력적으로 붙어갑니다. 그죠? 근데 10년물은 어때요? 여기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으로 가는 이유가 근데 말씀드렸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의 이제 이동평균선하고 비슷하다. 이동평균선도 저희가 이제 뭐 일봉선은 이게 일봉선이고 일봉선은 있으면 여기에 주봉선, 이제 주봉선은 조금 더 늦고 5일선, 뭐 11선, 그 다음에 60일, 120일 가면 이제 121선 정도 되면 이런 게 나오죠. 241선 그런 거는 이제 완만하게 가죠. 요 금리는 조금 파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채권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경제 예측 상황에 따라 이제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조금씩 단기 파동을 만들면서 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수렴에서 따라가더라. 근데 기울기는 약하더라. 그래서, 요게 왜 위기설이 이제 팽배를 하냐? 이거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역전됐던 구간들이 한 5번 있어요. 5번 정도 있을 텐데, 요게 있고 항상 경제 위기가 크든 작든 있었거든요. 요거를 논리를 갖다 대는 겁니다. 5번이 있었는데 5번도 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그래서 요번에도 역전이 됐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위기설이 도는데 제가 아까 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금리 인상 요게 이제 역전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아까 단기물은 금리에 연동한다 그랬죠. 요 금리 정책에 금리가 2% 올라가니까 단기 상품도 올라왔어요. 근데 10년물은 천천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이제 2에서 2.5%인데 얘가 만약 2.5가 되면 100% 역전이거든요. 이렇게 역전되면 무조건 이제 위기가 오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금리랑 상관없고 얘는 금리가 일부 상관이 있고 역전됐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요 문제로. 이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위기설은 갖다 붙인 건데 하나 위험한 거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에서 위험한 것은 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3% 떨어졌을 때 너도 나도 부동산 가서 집 사죠. 1% 있을 때 너도 나도 부동산 가서 집 샀죠. 거품이 생긴 건 확실합니다. 10년 동안 10년이 아니죠. 2000 아마 9년부터 양적 완화 들어갔을 텐데 양적 완화는 뭐예요? 양적 완화 여기는 당시 양적 완화 전에는 양적 완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금리만 내려서 통화량 조정을 했을 뿐이지 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풀린 화폐의 통화량이 이제 조절이 됐던 것 뿐이지, 여기 이제 제로금리로 떨어지고 나서 경기 침체가 지금까지 계속 됐잖아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죠. 경제 침체기가 이렇게 장기간 가니까 제로금리를 계속 갔어요. 여기 뭐 1년만 가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데, 요 장기간 거의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한 몇 년이에요? 8년. 뭐 양적 완화는 5년, 6년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뭐 일본이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양적 완화를 5, 6년 정도 유지를 하면서 금리로는 도저히 이제 통화량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돈을 찍어냈어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들이 이제 중앙은행이 그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이제 매입할 돈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막 찍어냅니다. 프린팅 머니죠. 저 여기 복사기 프린팅기 몇 개 사두고 돈 신나게 찍어냅니다. 5년 동안, 5년 6년 동안. 그게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풀렸어요. 아마 전쟁을 한 2번 할 정도의 돈이 시중에 풀렸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좀 이따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통화 승수 말씀드릴 텐데 이게 통화량 증가로 100%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통화량이 안 돌아요. 시중에 통화는 안 돌아요.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들어갔겠죠. 부동산으로 들어갔든 주식으로 들어갔든 이게 다 들어가서 버블을 잔뜩 지금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걔가 어디 터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터지는 게 금리 때문에 터지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요 금리 때문에 터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도 상당히 발전이 되고 견고해졌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것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다시는 안 일어날 겁니다. 얘는 한번 식겁을 했기 때문에 하고 경기 침체가 갔거든요. 지금 몇 년이 식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대응책이 나오고 요게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각국 정부에서 특히 금융감독기관에서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제 지급 준비율을 확 올려버립니다. 지급 준비율 다 올리고 이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이제 은행들이 상당히 이제 건전화됐거든요. 옛날같이 뭐 채권을 엄청 많이 이제 채무를 많이 지고 이제 사업을 안 해요. 지급 준비율을 확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이런 금리 때문에 일어나는 신용 발작에 의한 위기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판단하는 그건데 아마 제가 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역전됐다고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고 경기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여기 채권 가격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것도 재밌는데 요게 장단기 채권 금리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가 있습니다. 요 금리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항상 헷갈려요. 저도 가끔 생각하다 보면 채권 금리가 경기가 이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가 따라 오를 거고 그럼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잘 이해가 안 가요.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채권 금리도 올라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쉬운 얘기인데 이게 말로 하면 이상하게 꼬여요. 이게 엄청 쉬운 얘기인데 자 이거 제가 한번 글 좀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써야 되나 여기 쓰는 게 뭐가 있냐 그리기 삽입 텍스트는 어떻게 쓰죠? 텍스트 상자 그냥 뺏고 쓰면 되나? 자 이쪽 장단기 채권 다 지워버렸네요. 금리 역전 자 이렇게 써두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 쓰면 안되죠.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채권 지금 현재 만약에 시중금리가 현재 시중금리가 이제 3%에 5%예요. 5% 쉽게 갑시다. 10%예요. 10%. 자 시중금리가 10%면 자 그리고 채권을 2년 만기 100만 원짜리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채권을 2년을 가지고 있으면 10% 이익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익을 준다는 건데,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저희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이제 110만 원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금리에 대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금리에 할인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은 안 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100만 원짜리가 이제 10% 할인해서 100만 원짜리 10% 할인하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에 채권을 삽니다. 저희가 채권 투자자들은 90만 원에 사서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자 2년 보유하면 자 1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단지 10% 할인한 거죠. 이 좀 계산되는 방식은 좀 틀려요. 왜냐면 채권 보유 기간이 있고 기간을 원래는
이자율로 이렇게 연간해서 이렇게 보통 보면 채권이 6개월에 이자 주는 게 1년에 한 번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1 플러스 R 해서 뭐 승수 들어가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계산되는 건데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90만 원짜리 100만 원 된다고 합시다. 근데 금리가 올라요. 자, 금리가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거를 글자를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중금리 10%짜리 이제 채권 2년 만기 100만 원짜리인데 자, 살 때는 90만 원이에요. 그래서 2년 보유하면 100만 원 주는 상품인데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올라서 15%가 됐어요. 금리가 5% 올라서 시중의 금리가 지금 올랐어요. 15%가 됐어요. 올라서 15% 되면 자, 지금 발행하는 채권은 85만 원짜리죠. 85만 원에 살 수가 있죠. 85만 원에 이제 사서 2년을 보유하면 이제 2년 보유하면 이제 100만 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자, 2년 이제 만약에 이게 작년에 발행됐어요. 거의 올해 발행되는 건데 금리가 오르면 얘 지금 되는 거는 85만 원이죠. 그럼 얘가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마 85만 원 근처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너 이거 살래 하면 채권에 얘는 거래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새로 나온 거 85만 원짜리 사야지 누가 이거 사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은.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를 하더라.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금리에 할인을 해서 사는 개념인데 요게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2년 보유하면 100만 원 되는 건데 85만 원 할인해서 팔죠. 그러니까 90만 원짜리는 금리가 10%에서 15% 올라버리면 이제 채권 가격은 떨어지더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금리는 이렇게 자꾸 오르고 있는데 10년물은 떨어졌어요. 10년물은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금리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니까. 채권 가격이 왜 오를까요? 10년물은.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10년물이 미국채 10년물이면 상당히 안전자산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미국채 10년물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보시면 항상 금리를 가지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이상한데 채권 가격을 가지고 수요 공급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그리고 채권은 이제 할인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매하는 이제 개념이더라. 그래서 시중에 거래될 때는 따지고 보면 금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가지고 이제 금리에 뭐 2.5% 뭐 2.6% 뭐 이렇게 해서 금리로 이제 결정되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향후에 보니까 향후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까 그럼 가격이 오르겠다 예상을 하죠. 그러면 얘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얘 가격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원래는 90만 원인데 금리가 9% 8% 될 것을 예상해서 91만 원, 92만 원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채권 가격, 장기물의 가격은 이제 이런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채권은 마스터 한 겁니다. 쉽죠? 이게 쉬운데 이상하게 말을 어렵게 쓰면 어려워요. 자,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아래 공포는 좀 과장된 게 있더라. 요것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불황기에 채권은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자, 채권은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요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아까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는데, 그죠? 그게 버블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죠. 여기서도 버블이 그렇게 생겨서 이게 다 뭔가 터졌는데 여기선 과연 버블이 안 생겼을까? 버블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통화 승수 개념이 들어가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또 다른 경제 뉴스를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자, 이 얘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통화 승수가 뭐냐? 통화 승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제 통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신용이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 자, 자, 이제 신용 창출이라고 하는데, 자, 본원 통화하고 요 개념도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이해하시기가. 자, 시중에는 제일 처음에 화폐는 누가 발행합니까? 중앙은행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을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화폐 발행을 해요. 자, 100원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민간하고는 거래를 안 하죠. 개인하고나 기업하고나 거래를 바로 안 하죠. 한국은행은 다 은행에 줍니다. 돈을. 자, 은행에서 요 발행된 금액을 이제 빌려갑니다. 예금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빌려가는 거죠. 돈을 가지고 가면 A라는 은행이 이제 아까 지급준비율 말씀드렸죠. 아까 저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지급준비율을 확 올렸다 그랬죠. 왜냐면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시면 A라는 은행은 100을 가지고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10만 보유를 하고 90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급준비율이 10%라고 예정을 하면, 자, 얘는 10만, 지급준비율이 지금 10%예요. 그러면 A라는 은행은 지급준비금 10%만 남기고 90%를 B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B은행은 90을 빌려와서, 자, 지급준비율 10%, 9만 남기고 81을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C라는 은행은 또 81을 가지고 8.1을 남기고 이제 72.9를 대출을 또 해줍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신용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 총 가지고 있는 이제 예금의 합계는 1000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행은 100을 발행했는데 시중에 이제 통장이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 합치면 1000이 됐어요. 100%의 100%의 이제 신용 창출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럼 시중에 떠도는 돈은 대출 받아간 사람 900을 받아갔죠. 여기서 A라는 은행에 대출 받아갔고 B라는 은행에서 80일 대출, 여기 만약에 민간으로 다 나갔다 치면 이게 다 나가면 이제 900이라는 놈이 시중에 돌아다닙니다. 얘는 100을 발행했는데 지급준비율 100을 남기고 100을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900은 다 시중에 나가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이 빌려갔건 이제 개인이 빌려갔건 기업이 빌려갔건 다 빌려가서 900이라는 놈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랬으니까 9배에 이제 900%의 이제 그런 신용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총은 1000인데 1000이 시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통화를 M0라고 하고, 얘는 이제 최초에 발행한 통화, 실물이 있는 통화고, 요게 이제 협의통화. 이제 여기서 협의통화는 뭐냐? M1, M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다 앞에 말은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본원통화는 여기서 최초에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M2거든요. M2는 뭐냐? M1은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금하고 있는 실제로 현금 이제 실물 돈에다가 보통 예금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 명칭은 요거예요. 원래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에 은행에 맡겨놓은 이제 요구불이 뭐냐? 요구를 하면 바로 돈 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장이죠. 시중에 가지고 있는 일반 예금 통장. 그런 통장에 있는 돈까지를 합쳐서 이제 M1이라고 하고, 광의의 통화는 정기예금.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는 돈. 이제 요까지를 합쳐서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M2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량입니다. M2, 우리가 얘기하는 통화량이고, 이게 본원통화고, 통화승수는 뭐냐? 통화승수는 여기 요거를 나눈 거예요. M2를 M0로 나눈 거죠. M2를 광의의 통화를 M0로 나눈 거, 그걸 이제 통화승수라고 합니다. 통화승수. 자,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100을 발행하면 보통 통화승수가 한 12 정도, 120% 정도 이렇게 돼서 이제 시중 창출이 돼서 도는 게 이제 120%가 아니고 16.
그리고 제가 다른 자료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통화 승수는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통화 승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자, 통화 승수는 본원 통화분의 이제 M2죠. 본원 통화분의 M2 통화 승수인데, 이제 요게 보통 이제 여기 2016년이고 2018년, 이거는 2019년 같은데, 통화 승수가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7 정도 있었어요. 17 정도에 이게 뭐냐? 이제 17배라는 거죠. 17배. 100을 발행하면 1700이라는 놈이 만들어져서 이제 신용으로 돌아다녔는데, 여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해서 이제 16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줄고 있고, 이게 지금 2016년부터 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면 그래도 시중에 신용 청출을 하면서 잘 돌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통화 승수 그래프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보다 낮죠. 저희는 17 저 위에 있는데, 여기는 미국이죠. 미국은 보시면 US, 미국은 보시면 이제 12 정도에 이제 원래 유지가 됐는데, 이게 뭐예요?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뚝 떠지고 6으로 뚝 빠졌다가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통화 승수가 지금 2도 안 됩니다. 2, 한 3 정도. 최근에 한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나 보죠. 이게 급락을 합니다, 이제. 돈을 찍어내도 돈이 안 돌아요. 본원통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본원통화량이 이 당시에는 이제 천천히 늘었죠. 화폐를 찍어도 천천히 늘다가 여기서 급격히 늘죠. 이 급격히 느는 게 뭐냐? 양적 완화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 범위에서 이제 통화량 조절을 해왔는데, 이제 해마다 조금씩 찍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제한도 다 없죠. 뭐 그냥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막 찍어내니까 보험통화 양이 막 늘었습니다. 근데 통화 승수는 자꾸 줄어요. 보험통화는 이렇게 늘었는데 통화 승수는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뭐냐? 시중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는데 통화가 시중에서 유통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에 버블이 크게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게 지금 돈이 다 어디 갔냐? 돈이 거의 지금 이제 뭐 은행에 그대로 이제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에 보시면 그 시중에 그 은행들이 돈을 빌려가면 돈을 이제 다시 은행에 다 재해체하는 거예요. 재해체하는 금액인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기존에는 은행 예금 받으면 그냥 다 시중에 다 대출해주고 싹 다 대출을 해줬는데, 이때부터는 은행 금융권들이 불안하니까 미국 같으면 연준이죠.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은행에다 주면 얘를 다시 재예금을 해버려요. 다시 재해치. 이게 한번 식겁을 한 거죠. 식겁을 하고 나니까 돈을 이제 통화 성수가 유지되면서 돈을 자꾸 이제 시중에 이제 유통을 시켜서 돌려야 되는데, 돈을 냅다 찍어 넣어봐야 다시 이제 은행에 넣어버립니다. 대출을 안 하는 거죠. 대출을 안 해주고 은행에 돈을 이렇게 찍어낸 게 그대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량이 안 도니까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또 많이 끼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엄밀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돈을 찍어냈는데 자산의 버블이 엄청 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이걸 보니까 이게 은행들이 저거 살자고 위험하니까 돈을 이제 빌려와서 돈을 막, 나라에서는 돈을 찍어내서 하는데 요 은행들은
스스로의 목숨줄을 끊지는 않겠다. 이제 법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스스로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은행에다 다 배치를 하고. 자, 예전처럼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통화의 수요가 이제 매우 불안정하다. 요게 이렇게 돼서 이제 통화를 다시 넣어버리고 2008년에 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유는 이제 그 규제,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어디다 빌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규제를 안 받는 형태의 금융수단, 화폐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주류 경제에서 벗어난 건데, 이제, 금융혁신이라고 부르고 이제 규제를 풀었는데, 이게 뭐냐?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이제 MBS, 자산유동화증권.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파생상품들이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을 막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다 그게 여기 리먼 브라더스에 터진 겁니다. 그 위에는 이게 싹 없어졌죠. 그래서 요 리스크도 향후에는 좀 적어요. 자, 그럼 이제 대충 이해가 가시죠? 돈은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통화 승수에 의해서 돈이 안 도니까 요게 다 이제 은행의 제예금으로 제시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돈이 그냥 묶여 있더라. 묶여 있어서 이제 예전같이 우리가 이제 위기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경제 폭락, 거품의 자산의 붕괴, 이거는 당장 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 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자산버블은 많이 끼지는 않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통화 승수 말씀드렸으니까 통화 승수하고 이제 화폐 유통 속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통화 승수에 의해서 이제 신용이 많이 창출이 되면 돈이 막 도는데 이제 그게 쭉쭉 빠지면서 이제 유통 속도도 많이 빠집니다. 통화가 안 돌고 있다 그랬죠. 시중에서 유통 속도랑 같은 개념인데 시중에서 통화가 안 돌아요. 자, 시중에서 통화가 안 도는 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냐? 이제 글로벌하게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경기 침체라서 나라들은 돈을 막 찍어내는데 양적 완화를 하든 뭐 금리 인하를 하든 계속해서 통화량 증가 정책을 하는데 통화 승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라. 이게 최근 뉴스죠. 7월 뉴스인데 올해 7월 뉴스인데 여기도 그렇고 광의 통화 증가율이 이제 6% 중반에서 이제 정체가 되더라. 통화 승수는 계속 축소가 되더라. 이제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걸 좀 이때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통화 승수가 뭔지, 광의 통화 M2가 뭔지. 아까 얘는 아까 전기 적금까지 들어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화량이 6% 증가율이 6%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늘더라. 통화 승수는 계속 줄더라.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줄어들더라.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시중에 돈이 잘 안 돌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행하는 통화 정책이 이제 경제를 다시 이제 붕시키는 다시 경제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잘 못하더라.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통화 정책이 이제 힘을 잃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큰 정부로 나간 거죠. 옛날엔 시중에 맡겨두면 시중에 알아서 돈이 잘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지금은 글로벌하게 이제 정부들이 좀 정책적으로 자금을 좀 쓰고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돈이 돌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상적인 경제 궤도에 올라와서 다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죠. 일본은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도 아까 부채 비율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제 부채가 50% 수준입니다. 50%, 56%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이 한 120% 정도 되고요. 일본이 200 몇 프로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GDP 대비 이제 양적 완화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다 훨씬 오래 했죠. 걔는 잃어버린 20년, 30년 빠지면서 특히 아베노믹스 하면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해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BOJ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갔습니다. 압도적인 탑이에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이제 부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그만큼 찍어냈다는 거는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거는 이제 일본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 우리도
일본 여행, 우리 옛날에 얼마예요? 그 일본 엔화가 보통 한 1200원, 1100원 달러고 거의 맞먹다가 지금 엄청 싸졌죠? 엔화가 엄청 빠지니까 일본 관광이 호황이었잖아요. 너도 나 일본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너도 나도 일본 가서 여행하고 이제 이게 유행이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아베노미스는 계속 진행 중이라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좀 약세다가 경제 위기론이 터지면서 이제 엔화 자산은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아베가 죽을 맛이죠. 돈을 그렇게 풀어놔서 이제 부채는 엄청 커서 그 통화 약세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엔화 수요가 몰리니까 또 엔화 값은 올라가고 뭔 얘기하다 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이 지금 제일 답이 없어요. 일본은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놨는데도 경제가 지금 뭐 조금만 이슈만 있으면 경제가 이제 쭉쭉 나빠지잖아요. 아베노믹스의 끝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돈 풀어서 이제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일본은 그 일본의 전철을 잘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통화 승수는 잘 돌고 있어요. 뭐 미국같이 이렇게 4% 2% 이런 수준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아직 16 정도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잘 돕니다. 신용도 창출이 잘 되고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상당히 건전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거의 일본 전철, 일본 개판을 지금 거의 닮아가고 있고 돈을 풀어도 안 돌죠. 이게 양적 완화의 폐예요. 양적 완화를 신나게 했는데 돈이 안 도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돈을 찍어내면 잘 돌죠. 근데 얘는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통화 정책이 거의 이제 힘을 다 잃었다라고 보고 일본도 이제 답이 없다. 걔들은 이제 답이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 건전하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거의 이제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다뤘어요. 뭐 아래 공포도 한번 쭉 검토를 해드렸고 미국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이 이제 시장에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 요거도 그리고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말씀드렸고 불안기 채권 투자 이걸 안 했네요. 제가 이제 끝낼라 그랬는데 불안기 채권 투자 요 얘기도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요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데이터 조사하다가 재밌는 게 많아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 채권금리. 자, 스크랩을 좀 해놨는데, 자, 채권금리를 한번 봅시다. 자, 채권금리 하기 전에, 자, 제가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부의 대절벽.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인데 2017년에 나왔고 제가 아마 저도 2017년 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샀나봐요. 재작년에 이제 해외 출장 갈 때 제가 평소에 책을 잘 안 보는데 이날따라 이제 공항에서 책이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하나 샀는데 보통 책 하나 사면 제가 1년에 많이 봐야 한 권, 두 권 이렇게 보는데 이 책을 거의 한 3일 만에 다 봤어요. 제가 출장 가서 호텔에 누워서 거의 한 2, 3일 만에 시간도 짧게 2, 3일 만에 재밌어가지고 훅 빠져가지고 2, 3일 만에 독파를 했습니다. 독파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얘는 버블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금 얘기도 얘기고 다 모든 자산에 버블이 많이 꼈다. 양적 수 기간 동안에 양적 완화에서 그리고 이 해리 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주기론자입니다. 주기론자. 뭐 여러 가지 주기를 대는데 여기서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 인구 통계학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도 이제 저희가 주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베이버 부머 세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버 부머 세대 그게 1940년대 45년 우리는 45년 공부겠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주범이니까 1945년부터 1950년대 5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을 이제 베이버 부머 세대라고 하는데 전후에 이제 많이 죽었죠. 전 세계가 글로벌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엄청나게 죽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엄청 이제 출산율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제 평화가 오니까 출산율이 갑자기 올라가서 엄청나게 그 인구가 많습니다. 그 인구가 이제 경제 생활을 시작하고 아마 10대 후반부터 이제 경제 생활을 했겠죠. 10대 후반, 빠르면 10대 후반, 뭐 늦은 사람 20대 초반부터 이제 경제 생활을 했는데 뭐 대학까지 한 사람 20대 중반 그 세대들이
경제 부흥을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경제 호황기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한 게 뭐예요? 이게 전후 복구하고 이런데 이제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돼서 돌아간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소비를 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맞더라.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인데 저희 아버지 세대가 보면 상당히 경제가 잘 나갔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뭐 저기 현대 미포조선하고 이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울산 출신이죠.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사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회사 다니시는 건데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소고기 등심 구워 먹고 뭐 곱창 먹고 이렇게 해도 아버지 혼자 버셨는데도 가정생활에 상당히 윤택했거든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맞벌이 안 하면 윤택하게 못 살죠. 자, 요런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베이버 부모 세대가 인구가 가장 많고 또 그 이후에는 인구 절벽입니다. 여기 보면 인구 대절벽, 뭐 대절벽, 부의 대절벽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또 절벽이에요. 인구가 또 쭉 빠져요. 출산율이 쭉 빠져서 없다가 그때 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 제 나이 또래도 이제 하나만 이제 형제 없이 한 명 이상이 많은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너무 많으니까 산하 제한 정책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밑에 세대는 또 산하 제한 정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구 절벽이 있다가 또 밀레니엄 세대가 있어요. 2000년에 태어난 사람. 밀레니엄 세대가 베이버 부모 세대만큼의 인구가 있대요. 자, 이렇게 인구 이제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제 거대 인구가 글로벌하게 거대 인구가 베이버 부모 세대하고 2000년 세대인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1950 뭐 늦게 보면 1955년부터 2000년까지 그 공백 기간에 있는 이제 분들은 이제 베이버 부모 세대는 이제 은퇴를 이제 대부분 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했고 저희 아버지 이미 칠순잔치 했으니까 이미 다 이제 은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소비가 줄 거예요. 그 수많은 경제 인구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소비를 줄이죠. 저희 아버지도 소비를 줄이고 있고, 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소득이 없으니까. 자, 소비를 줄이게 되면 시장 상황이 좋을 수가 있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게 공감이 확 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은퇴하면 이제 퇴직금 받고 이제 살든지, 퇴직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소득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인구 자체가 적다 그랬죠. 글로벌하게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데, 기업이 열심히 많이 생산해봐야 공급 과잉이죠.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기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제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하고. 경기 침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밀레니엄 세대는 2000년 세대인데, 2000년 세대가 이제 2019년이니까, 이제 막 대학 들어가고 그럴 거야. 2000년에 태어난 사람. 이제 해봐야 뭐 20세 이렇게 돼가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향후에 한 5, 6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유럽은 좀 빨리 시작하니까 유럽은 24세, 5세 되면 다 경제활동 시작하죠. 22, 3세 되면. 유럽은 좀 빨리 시작한다 해도 앞으로 한 3, 4년이 더 남았어요. 3, 4년, 4, 5년. 4, 5년 후에 걔들이 경제활동하고 뭐 4년, 사회초년생은 이제 소득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다가 그 밀레니엄 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그 시기가 이제 향후에 한 10년 정도 흘 텐데 그 시기에 다시 호황기가 올 거다. 자, 이거는 저는 100%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주기적인 것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거는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없고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설명한 부분 그 부분은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라 자, 이 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약간의 통찰력이 생깁니다. 경제에 대해서. 저도 이거 보고 약간 뭐 이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렸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2019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19년은 아니고 그 조금 더 이후에 올 것 같은데 한번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똑똑해졌죠. 제가 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이 하는 행위가 맞다 보거든요. 금리를 적절하게 올려서
뭐 이제 긴축 발작이 오지 않을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중에 풀렸던 통화량을 다시 회수를 하고, 이제 만약에 자산에 거품이 낀 게 있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낮춰가면 절대로 이제 버블이 터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4년, 5년만 버티면 그 밀레니엄 세대가 경제 이제 인구로 참여를 하면,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 세계 경제는 그때부터 다시 좋아질 거라. 그러면 이제 위기 없이 가는 거죠. 위기 없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위기 없이 갈 가능성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보시면 경제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 펀드 투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책을 상당히 재밌게 봤고 위의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채권 수익률 한번 보시죠. 자, 요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시장. 자, 일본 시장 보시면 마이너스 채권이에요. 자, 1개월 두고 있으면 자, 우리 마이너스 0.075%를 드립니다. 자, 1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지금 7,500원에 팔게요. 자, 1년 있다 100만 원 드립니다. 자, 사세요. 이렇게 하죠. 자, 누가 살까요? 자, 그래서 일본 채권은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뭐 외환 파생 상품을 이제 거래를 하려면 걔들은 담보로 채권만 받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채권을 담보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가서 이제 주식을 좀 하고 싶다, 특히 파생 상품을 좀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을 담보로 맡겨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장기물, 이런 장기물에 대해서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종신연금, 연금 상품 많이 가입하시죠. 직장인들은 연금 상품, 종신보험이나 뭐 변액연금이나 뭐 장기물, 10년 보유하면 비과세 이런 상품 많이 있죠. 그런 상품들은 고객들이 요걸 사면 이제 그런 거를 판매하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은 반드시 요 장기물을 그 담보로 맡겨야 됩니다. 왜냐면 10년물 해서 우리가 10년 후에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 뭐로 할 거야? 걔들 자산으로 마냥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맡기면 걔들은 이런 채권을 사서 이제 다시 이제 담보로 맡깁니다. 그게 뭐 용어가 있는데 뭐 밸런싱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정부 정책상 무조건 장기물 투자를 받으면 일본 채권 무조건 채권으로 이제 담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물은 그런 수요가 좀 있습니다. 누가 살까 하는데 그런 수요는 좀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채권에 투자를 안 하겠죠. 거의 국내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가 좀 정책적으로 더 있더라. 일본은 절대 관심을 안 가지겠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죠. 유럽은 지금 다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가 좀 높은 데는 어디가 있냐? 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자, 브릭스 중에 하나 국가죠. 자, 러시아가 있는데 얘가 보면 이제 오버나이트 하루짜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완전 초단기 상품이 있죠. 러시아 채권 일주일짜리 가지고 있으면 채권 수익률 7%줍니다. 대단하죠. 연한산 7%니까 많지는 않을 텐데 야,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7% 줍니다. 엄청 좋죠. 근데 얘를 보시면 자, 1년짜리가 더 낮아요. 자, 1년짜리가 원래는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은행에 예금을 든다고 해보세요. 은행에 예금하는데 정기예금을 드는데 자, 1년물짜리 2%. 그럼 5년물짜리 들려면 2% 주면 들까 안 들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유동성이 없잖아요. 1년짜리는 1년만 묵히면 2% 주니까 고민해 보겠는데 야, 그거 5년 동안 묵혀야 돼. 묵히면 2% 줄게. 누가 사요? 1년짜리 돌릴 때 1년 후에도 가입하든가 그러지. 금리 인하가 확실하고 고정금리로 주겠다 하면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중금리가 저희가 1점 몇 프로죠. 그래서 저희가 예금을 맡기면 한 2% 초반대 주는데 2% 지금
최근에 뭐 금융상품 소개하러 오면 뭐 고정금리로 2.5% 드립니다, 2.75% 드립니다 이런 상품들이 많은데 이게 10년 후까지 저희가 이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솔직하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 시그널이 있잖아요. 아까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향후에 그들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경제 인구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죠. 금리가 내려갈 것인데 향후에 5년 동안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5년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10년짜리 가입하라면 안 하죠. 길게 봐도 5년짜리. 그러니까 향후에 5년 동안은 2.75% 유지를 해주겠다. 근데 시중에 그런 상품이 없어요. 다 최소 10년입니다. 10년. 최소 10년 가입해야 2.75% 이제 약정 수익을 주겠다. 근데 그게 또 일반 적금은 없고 일반 예금은 없고 전부 다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이라 초반에 돈을 막 뗍니다. 그 선치 수수료를 떼죠. 그러면 이제 나는 100만 줬는데 들어간 건 98만 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해마다 2% 수익을 안 내주면 계속 손실이 누적되거든요. 그런 상품밖에 안 해서 뭐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쪽은 관심도 없고 5%짜리 2.75% 확정으로 줘도 관심 없는 사람한테 계속 그런 걸 영업하러 오니까 자 말이 안 되죠. 지금 뭔 얘기하다 일로 왔는데 요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이 단기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시중에 이제 사람들이 사죠. 근데 여기 보세요. 1년짜리 2년짜리 보면 단기물 1개월짜리보다 낮죠. 이게 좀 러시아가 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한테 매주가 터지죠. 이제 트럼프한테도 매주가 터지고 러시아는 미국 때문에 금융위기도 한번 갔었죠. 이제 나라 자체가 뭐 무너졌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경제 봉쇄해가지고 한번 무너졌던 나라고 얘는 항상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미국하고 앙숙이죠. 항상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유럽에 있는데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저 멀리는 이제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불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언제 경제 봉쇄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좀 위험하고 제가 봐서 1년짜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라가 이제 1년 안에 막 부실로 빠지고 얘도 어느 정도 규모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1년물 정도는 뭐 투자할 만도 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길게는 절대로 안 사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 브라질이 아주 요게 크리티컬합니다. 자, 브라질이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얘가 안 그랬거든요. 얘가 2년 전에 개털났죠. 브라질이 2018년인가 17년인가요? 이게 헤알화, 얘들이 헤알 쓰죠. 이제 통화가 헤알인데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이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완전 개판 났었어요. 나라 자체가 거의 뭐 개판 5년까지 갔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좋아졌어요. 얘 지금 채권 수익률 제가 밑에 저를 뽑아놨나? 채권 수익률을 지금은 안 뽑아놨네요. 지금 이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1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수익률이 거의 뭐 20% 찍어요. 1년 전에 브라질 채권 산 사람들은 2018년 말에 산 사람들은 지금 투자 수익률이 거의 뭐 20% 가까이 찍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브라질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2019년 1월에 취임했는데 극우파입니다. 극우파. 남미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반미 좌파 정권인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우고 차베스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사람. 우고 차베스가 이제 거의 남미에서는 영웅입니다. 거의 영웅인데 이제 우고 차베스가 한 정책 중에 무슨 무슨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남미 국가들이 다 옛날에 스페인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스페인이 쳐들어와가지고 남미를 다 먹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쪽 나라들이 보면 이제 스페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요번에 저기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 나왔던 사람도 페르난데스죠. 페르난데스. 그리고 페르난데스를 돕겠다고 나온 사람이 여자가 그 전전임 대통령. 그 여자도 페르난데스입니다. 자, 페르난데스가 이제 성씨를 보면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스페인의 성씨의 역사를 보면, 그 뒤에, 이름 뒤에, 요게, 뭐, 아즈, 이즈, 에즈. 자, 요렇게 붙은 이제 성씨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의는 아니고, 뭐, 아즈, 이즈, 에즈, 이게 스페인어로는 아들이란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니퍼 로페즈죠, 로페즈. 제니퍼 로페즈. 이는 이제, 로페즈잖아요, 로페즈. 이 에즈가 붙어 있는데, 그는 로라는 사람의 아들, 로페즈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요 ES, 페즈, 이렇게 뭐, 파즈, 이즈, 이렇게 붙은 사람들은 이제 태생이, 그 성씨의 이제 조상이 이제 스페인 계열이더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영국은 다 아시죠? 아들은 선이죠, 선인데, 뭐, 제이슨, 존슨, 이런 사람들 있죠. 존슨은 존이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존슨입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이 존슨이더라. 존슨 많죠, 유명한 사람. 존슨은 다 영국계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씨만 봐도 그 사람이 유럽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뿌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 하다 왔죠? 오늘 3000% 좀 많이 나가네요, 제가. 자, 브라질은 그래서, 남미는, 그 얘기, 우고 차베스 하다 왔죠. 우고 차베스 형아. 우고 차베스는 거의 뭐 영웅입니다. 차베스. 자,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우고 차베스. 이분이죠. 잘 아시죠? 남미의 거의 뭐 민족적 영웅입니다. 사진 너무 짠 것. 자, 하여튼 이런 분입니다. 사진 하나 붙이면 알겠죠. 아마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차베스. 우고 차베스. 원체 유명한 사람이라 남미에서는 거의 뭐 민족적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이에요. 자, 우고 차베스. 잘 나온 사진이 어디 있나? 자, 요분. 자, 아시죠? 얼굴 많이 보셨죠? 우고 차베스. 자, 이분이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는데 거의 뭐 민족의 영웅입니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고 거의 남미의 영웅인데 남미의 이제 역사적 뿌리를 보면 이제 아까 스페인 지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스페인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제 억눌려 살았죠. 스페인에 억눌려 살다가 이제는 스페인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미국 제국주의에 눌려가지고 미국한테 등살을 못 피고 살다 보니까 우고 차베스 형아가 나와서 이제 그 무슨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남미 전체적으로 이제 유행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다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스페인 제국주의에 피를 많이 본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에 다 반대하는 정권이 딱 서 있습니다. 남미 전체에. 요 유명한 데가 뭐 상강이 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 이렇게 이런 나라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다 반미 정권입니다. 브라질도 반미 정권이죠. 반미 정권이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올해 1월에 극우파, 우리 흔히 말하는 극우파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이제 국영화했던 기업들, 이제 남미 사회주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수정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좀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약간 섞인 형태입니다. 대통령 제어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뭐 양당도 있고 정당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제 사회주의와 비슷합니다. 그 기업들을 다 국유화를 시켜요. 국유화를 시켜서 돈을 벌어서 이제 그거를 다 나눠줍니다. 이제 저소득자들한테. 이제 그게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죠. 국유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하죠. 그게 이제 아까 차고 우베스잉이 유명한 게 그분이 이제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석유 기반의 나라인데 그 석유 기업을 다 국유화시켜 2, 3이 와가지고 다 국유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석유머니, 오일머니를 팔아서 생긴 돈을 가지고 다 이제 국민들을 먹여 살립니다. 국민적 영웅이죠.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유가가 고유가였거든요. 유가가 좋으니까 막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름 팔아가지고 나라에 돈이 넘쳐나니까 이제 이 형이 집권하는 동안 다 돈을 뿌리고 사회 활동을 하고 뭐 경제 활동 이제 투자도 하고 이래서 나라 자체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그 당시 쭉 잘, 이 형이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잘 나갔어요. 그 이후에 마두로, 지금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마두로 형이 좀 운이 없죠. 그 이후에 이제 유가가 막 떨어졌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개판이 나죠. 개판이 나고 지금 뭐, 베네수엘라 작년에 터졌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터지고, 이제 뭐 그런 사태가 줄줄이 일어났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엮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남미 이쪽에 보면 역사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자, 그렇게 됐는데, 브라질은 극우파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민영화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져서, 이제 뭐 미국에서 다 도와주려고 해요, 지금. 뭐 지금 밑에 제가 뉴스 한번 빼왔나? 네. 자, 미국에 지금 거의 뭐, 여기 좀 제가 빼놨네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제가 이거 재밌는 거라도 빼놨는데, 자, 좌파 이제 포퓰리즘, 이제 아까 포퓰리즘이 있죠. 정부가 돈을 벌어서 이제 다 나눠주는, 지금 우리나라 정권도 포퓰리즘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많은데, 하여튼 뭐 브라질하고 남미는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정부가 돈 벌어서 국유기 벌어서 다 퍼주는 이제 그런 이제 포퓰리즘을 하다가 경제가 자꾸 안 좋고 이제 반미다 보니까 미국에 대응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 까죠. 뭐 경제 봉쇄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개판 납니다. 미국한테 참 용감한 이 나라들이 미국한테 단체로 덤비다가 단체로 다 그냥 골러갑니다. 뭐 딜 교환이 안 되는 나라한테 덤비다가 이러다가 이제 나라 자체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 나라 정부가 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아까 저기 운이 좋아서 이제 우베스, 차고 우베스 같이 이제 오일이 자꾸 오르고 이제 브라질도 이제 석유가 나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못 하죠. 이제 정부가 돈을 못 주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친시장 대통령을 택했다. 그러면서 완전 극우파. 얘는 이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거의 뭐 최고의 극우파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 100개의 기업을 이제 민영화시킨다. 그게 대표적인 그거죠. 여기 있네요. 자, 브라질 새 정부가 이제 100개 공기업을 민영화 이제 추진하고 일본은 해체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 그냥 국영 석유사도 이제 그냥 다 국영 석유사는 남겨놨네. 탑 클래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영화 시켜버립니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보시면 자, 두 트럼프의 만남이죠. 미국과 브라질 이제 정상회담 이제 부분을 화기애애하죠. 두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난리 났습니다. 이게. 자, 그 어느 때보다 좋다.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고 아주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마존에 불이 났죠. 이게 지금 상당히 최근 뉴스인데 아마존에 이제 불이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도와주겠다. 자, 공짝이 잘 맞아요, 지금 여기가. 자, 요렇게 되면서 브라질 헤알화, 급락했던 헤알화가 쫙 올라오고 국채 개판 났던 게 쫙 올라오고 해서 작년에 투자한 데는 수익률이 지금 거의 한 뭐 20% 가까이 찍었고 이제 수익률도 보시면 이제 좋죠. 딱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착착착 올라가죠. 자, 이제 시장이 정확하게 이제 친시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쫙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브라질은 향후에 이런 이제 우파 정권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어서 좀 안정적으로 잘 가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를 하면 이쪽에 되면 우리나라의 정기 예금 적금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자 떼고 나면 1% 수익률일 텐데 요거 사놓으면 요 채권형 펀드 있죠. 브라질 채권형 펀드 사두시면 안정적인 수익 5%에서 6% 이자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펀드 1년 상품, 2년 상품 이런 거 가입해 두시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향후에 만약에 금융위기가 오면 주식시장 개판 날 텐데
그때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안정적으로 5%, 6% 이제 수익이 납니다. 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 헤리덴트 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채권이다. 채권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뭐 저는 채권 투자 안 하겠죠. 주식도 인버스 상품이 있잖아요. 저는 주식 인버스 상품 할 것 같은데 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 반대의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브라질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친시장, 그 사람이 뭐 우파는 아닌데 중도적 좌파인데 친시장주의적인 이제 중도적 좌파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르난데스 얘가 요 사람이 졌고, 자, 이 사람이 지고, 페르난데스가 이제 좌파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 이제 이기고, 이제 얘는 10월인가, 11월인가요? 그때 이제 대선이 있는데, 10월이죠. 그 대선에서 그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10% 이상 차이 났다 그랬거든요.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38%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지금 IMF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재협상하겠다. 그 전 얘가 협상한 거 안 돼. IMF하고 다시 협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패런주의 부활리니 뭐 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온다 하니까 시장이 먼저 지레건 먹고 이거 아르헨티나 조만간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겁나 이제 쥐어 터지겠네. 이렇게 판단해서 브라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여기는 트럼프가 막 밀어주고 얘는 트럼프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겠구나 해가지고 하루 만에 주가가 38%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주식이 100만 원 나왔는데 오늘 진짜 62만 원 나왔습니다. 자, 하늘이 노래지겠죠. 이 투자자들 지금 거의 뭐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경제 위기가 생긴 게 아니고 순수 정치적인 문제 그겁니다. 정치적인 사고라고 봐야 되죠.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온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니까 주가가 먼저 38% 이제 하고 환율이 개판이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 반전 깡패라는 거죠. 자, 미국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것 같으면 시장이 먼저 작살이 나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가 이제 맞는 거는 이제 전 트럼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너무 이 깡패 짓이 심해지면, 자,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죠?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자, 참고로 요 인도도 한번 봅시다. 자, 인도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자동차, 제가 그 동영상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깨졌더라고요. 그거 지금 수정 중인데, 거기서 빨리 올려드릴 텐데, 그 인도가 지금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위기가 빠진 건 아닌데,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지금 뭐, 투자가 자꾸 없어지고, 자동차 시장도 개판나고, 지금 소비도 줄고, 이래서 인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보면 제가 그 자동차 그쪽에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올려놨는데 그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면 인도 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로 지금 빠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부자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증세도 다 캔슬시키고 2022년 이후에 향후 3년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 향후 3년간은 증세 논의 안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이제 보조금은 아니고 자동차 하면 이제 법인이 사면 뭐 세금 혜택을 늘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인도 시장도 이제 빠르게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인도도 이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채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은 브라질을 하고 인도 채권도 이제 투자를 할 만하다.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퇴직연금 DC형으로 받으시는 분들 있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DB형인데, 이제 저희 회사는 외국계라 DC형으로 전환을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DB를 유지하고 있지만, DB형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혹시나 DB형을 유지하다가, 집 사시고, 집 사느라 이렇게 DC형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이제 IRP 계좌인 돈은 굴려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이제 주식형 펀드로 돌리시면 될 텐데, 향후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채권형으로 돌려두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이제 전환하실 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선택하기 좋겠죠.
제가 봐서는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쪽이 괜찮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이 좀 시장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환율만 안 떨어지면 되거든요.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그래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데 환율이 개판나서 이제 돈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나라의 경제 위기가 브라질도 한번 터졌다 그랬죠. 헤아라가 터지면 환율이 뭐 10% 20%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뭐 5% 올랐는데 환율이 20% 떨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15% 손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율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친화적인 정권이 있는 나라들은 환율이 잘 안 터져요. 왜냐면 트럼프가 환율 터지는 게 거의 뭐 이제 미국이 깨서 이제 환율이 개판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친화적인 시장은 트럼프가 잘 안 건들더라. 그렇게 보시면 이제 환율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고수익 주는 쪽에 채권 투자를 하시면 경제가 침체기에는 좀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더라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뭐 2%대니까 뭐 크게 관심은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도 크게 차이 안 나죠. 우리나라보다 한 1% 정도 높은데 그래도 여기도 지금 미국하고 신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자, 베트남. 자, 베트남은 자, 성장하는 나라인데 얘가 수익률이 상당히 낮죠. 왜 낮을까요? 수익률이. 얘는 이제 금리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데 해외에서 자금들이 하도 이제 투자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가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나라 자체가.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낮아요. 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성장 가능성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뭐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 하니까 지금 전부 다 기업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서 지금 베트남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비트남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높진 않더라. 그래서 이쪽은 주식이 더 낫다. 채권보다는 베트남 자체는 주식이 더 낫더라. 그래서 단기 채권 하려면 인도나 브라질이 훨씬 낫습니다. 수익률이 2배죠. 5%대니까. 자, 요렇게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자,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뭐 대부분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참. 오늘 방송 시간도 좀 길었지만 아마 처음부터 쭉 들으신 분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이래저래 막 끄집어내느라 좀 앞뒤가 좀 척척척 논리 정연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네요. 자, 요거를 이해가 안 가시면 방송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면 아마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은 아마 거의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편적으로 유튜브 영상 이거 나눠보는 것보다 제 방송 이거 처음부터 쭉 보신 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